네, 소개받은 외과의사 유선영입니다. 저는 박희붕 외과라는 수원에 있는 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과의사고요. 어, 이렇게 사이넥스 부스를 통해서 키메스 2025에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과의사가 사실 심전도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지만 카디아 모바일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외과 진료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는 유방 갑상선을 전문으로 다루는 외과 의사고요. 예,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박희붕 외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희붕 외과는 수원에 있는 외과 의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원이고요. 그 외에 산부인과, 가정학과, 영상학과생들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지만 다양한 분야의 진료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수원시청역 근처에 있습니다. 예, 저희 원장님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재료 내용에서는 발표 내용은 이제 외과 외래에서 경험하는 부정맥 환자, 그리고 외과 외래에서 카디아 모바일 세팅한 경험들, 그리고 카디아 모바일 적용된 케이스, 카디아 모바일에 대한 고찰을 준비했는데요. 강의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왜 의사들이 이런 의료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패러다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고민해 본 내용들을 추가로 다루려고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사실 외과 의사 외래에 이런 증상을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라고 환자가 찾아오면 사실 신장 문제를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교과서의 테이블을 살펴보면 실제로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가슴이 두근거림을 호소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의 논카디악 오리진의 가슴 두근거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디지즈 엔티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갑상선 기능 이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은 신장 부정맥을 충분히 동반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의 10에서 15%에서 심방세동이 발견이 된다고 하고요. 특히나 60세 이상의 갑상선 기능 항진 환자의 경우에서는 25%에서까지 심방세동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갑상선 기능 이상을 돌보는 환자들을 돌보는 외과 의사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의 메인 환자군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애써 무시하거나 심장내과로 돌려보내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합적으로 갑상선의 기능 이상을 다루게 된다면 다양한 증상들 그리고 다양한 질환군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들을 설명할 때 갑상선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 때 예를 드는 게 자동차의 엔진 출력을 조절해주는 엑셀 페달에 이상이 생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엑셀 페달이 과도하게 밟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몸에서는 심장에 해당되겠죠.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고요. 동반돼서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부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환자 사진인데요. 예, 그 타이로톡시코시스라고 하는 갑상선 기능 중독증 환자의 경우에 갑상선이 부어서 목이 튀어나오고 앞에 사진에서 보였던 눈이 튀어나오는 이런 증상들을 동반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초음파 사진에서 보면은 갑상선 실질이 굉장히 비대해 있으면서 안쪽에 있는 기도를 압박하는 이런 소견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기록한 차트를 제가 그대로 그냥 따와가지고 보여드린 내용인데요.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팔피테이션입니다. 환자는 목이 붓고 눈이 튀어나온 증상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진료실에 찾아왔을 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손이 떨립니다를 예, 주로 표현을 하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먼저 의심을 하고 정신과에 가서 공황장애 진단을 먼저 받고 약을 먹고 해결이 안 돼서 내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는 제가 카디아 모바일을 적용을 하면서 심부전에 심장 기능에 부정맥이 있는지 심방세동이 있는지 여부를 항상 한 번씩 체크를 하곤 하는데요. 그전에는 사실 외과 의사가 심전도를 찍는다는 게 사실 의원급에서는 더욱이나 더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전도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우통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폐쇄된 진료 공간이 필요하고요. 환자가 누워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침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비 자체가 크고 더 큰 문제는
이걸 통해서 얻어낸 그 신전도 정보 자체가, 제가 신전도를 이제 학교에서 공부한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해서 이 신전도를 해석을 해서 환자한테 적용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뜻 외과 의사가 신전도를 환자한테 처방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게 어려웠는데요. 어, 카디아 모바일을 이번에 의원에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에서 좀 부담을 벗어날 수 있는 예, 이점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장비 자체가 굉장히 작고 포터블이고 뭐 환자를 우통을 벗게 하거나 아니면 환자를 누워있지 않아도 그냥 손가락 대고 발목에 딱 대고 간단하게 30초 만에 심전도 분석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전용 의료진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그런 해석에 대한 부담감도 어느 정도는 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카디아 모바일에 대한 세팅을 간호사들 교육을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해봤고요. 저희 외래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작은 카디아 모바일 장비하고 환자한테 실제로 이제 진료 환경에서 이제 정보를 기록할 수 있게 타블렛을 같이 설치해서 환자도 이제 처음 사용해보는 기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조작을 외래 진료실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간호교육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처음에는 좀 있었는데요. 실제 저희 간호사들한테 이 카디아 모바일 세팅하고 환자한테 교육 자료를 설명하는 과정을 한번 처음 교육하는데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히 뭐 부가 교육이 필요하거나 뭐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카디아 모바일을 도입하기 전과 후에 갑상선 기능 항진 환자를 어떤 식으로 진료했는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카디아 모바일 도입하기 전에 갑상선 기능 항진 환자의 진료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날 이제 환자가 이런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내원했을 경우에 갑상선 기능 항진을 의심을 하게 되고 당일날 혈액 검사를 하고 검사를 결과를 확인해야 되니까 다음날 TFT 결과 갑상선 기능 평가죠. 갑상선 기능 평가가 확인되고 나야 저희가 환자를 다시 내원을 하게 해서 약물 치료 용량을 조절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2주 뒤에 외래를 다시 오게 하고요. 그때 이제 증상이 개선되었는지도 물어보고 필요한 경우에 약물을 추가한다든지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피검사를 나갔습니다. 그럼 또 하루의 시간이 더 걸려서 그 다음날 TFT 결과 갑상선 기능 검사를 확인을 하고 투여 용량을 또 다시 변경을 하는 이제 여러 번 내원을 해야 되고 약물을 조절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최소한 한 달 정도까지는 갑상선 기능을 완전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약물 조절하는 시기가 좀 필요했었고요. 사실 그 진료 사이사이에 공백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저희가 효과적으로 약물 용량 조절이나 환자의 어떤 기능 평가, 증상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카디아 모바일을 도입하고 나서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진료 공백기에 재택에서 신장 기능의 평가와 더불어서 약물의 효과를 같이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FT를 그 내원 2일째 날 확인해가지고 약물 용량 조절해가지고 처방과 동시에 어, 바로 카디아 모바일을 통해서 진료실에서 환자가 일상에서 기록하는 심전도 기능을 평가를 해서 만약에 심박동 수가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면 베타블로커의 용량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필요시에는 메티마졸과 같은 항갑상선제 약물의 용량을 증량을 한다든지를 유선으로 연결해서 조절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일주일 지나서 검사 결과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외래를 내원하게 하는데요. 그때 이제 검사 결과도 설명을 하면서 환자가 약물을 조절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환자들한테 이제 적용했던 케이스들이 저희 의료진 화면에 쭉 올라오게 되는데요. 환자에 따라서 사실 하루에 검사하는 그 횟수나 이런 부분들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는 환자들한테 심전도 검사를 많이 최소한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고 나서 검사를 한다든지 자기 전에 한 번씩은 꼭 해보라고 권유를 드리는 편인데요. 이건 좀 환자분들마다 이제 성향마다 횟수의 차이는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갑상선 이제 기능 항진증 환자에 있어서 이제 화면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처음 이제 대여를 해주고 첫날 기록했던 검사 결과들입니다. 계속 심방세동을 띄고 있었고요. 약물 조절을 시키면서 이제 계속 기록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떴던 심방세동은 점점 약물 투여와 동시에 심방세동이 뛰는 횟수는
줄었고요. 다만 빈맥 조절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베타블로커와 같은 레이트 컨트롤 할 수 있는 약물들을 조금 더 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물을 조절하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리듬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자한테 약물 조절과 관련된 지시들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카디아 모바일을 활용을 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이제 카디아 모바일을 적용하고 환자들과의 대화 내용에서 심장 기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외과 의사지만 외람 4개, 내과 영역을 조금씩 넘어서는 질문과 답변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대화가 오갔을 때 환자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힘들어하는 증상이 손 떨리고 가슴 두근거리고 이런 이제 심장과 관련된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줄 수 있다 그러면 환자들은 굉장히 이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짐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디아 모바일을 사용해 보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부담 없는 초기 도입 비용입니다. 장비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뭐 추가적인 비용이 들거나 하지 않았고 장비를 이제 활용함으로 인해서 아까 있었던 진료와 진료 사이의 그 공백기를 지원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을 통해서 진료 공백기에도 약물 조절과 같은 진료 행위를 할 수가 있었고 환자들이 느끼는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인해서 병원과 의료진 사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 의사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는, 추천하는 제품으로 소개를 했고요.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외과 의사다 보니까 심장 기능의 평가에 대해서 진짜 아는 게 잘 없어서 어느 부분을 넘어서는 질문이 들어오거나 환자가 약물 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박세동이 계속 뜨는 경우에는 내과 진료를 볼 수 있게 추천을 드리고요. 환자가 오히려 불필요하게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룰 때는 조금 더 이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령의 환자나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도 이제 뭐 재외국민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제 앱을 다운받고 적용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래에서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 저는 이제 처방을 하면은 이제 처방을 받은 간호사들이 밖에 데스크에서 환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간혹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제 업무 로딩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치료를 통해서 환자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진료를 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득이 되는 솔루션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남아서 제가 왜 이런 외과 의사가 이런 카디아 모바일 솔루션을 도입을 해가지고 자꾸 외래 환경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앞으로? 재미난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이 평생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크기가 일생 동안 1100TB 정도를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노믹 데이터가 6TB 정도가 생성이 되고요. 실제 인생을 살면서 병원에서 원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0.4TB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를 살리고 죽고 하는 실질적으로 의료 활동에 적용되는 자료는 고작 0.4TB인데 이게 환자의 건강에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요인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지는 데이터가 너무 작고 오히려 밖에 있는 엑스지니어스한 데이터, 우리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정보들 그리고 나의 습관 이런 사회적인 요인들이 나의 건강에 훨씬 더 많은 60%에 가까운 건강 결정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원내 진료 환경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은 대부분 그동안 무시되어 왔죠. 근데 카디아 모바일이라는 건 사실 병원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원외, 일상생활에서 재택 환경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건강 데이터인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런 엑스지너스한 데이터들도 우리 클리니컬 데이터 환경으로 끌어들이고 이것들이 환자의 건강을 다루기 위해서 쓰여진다면 우리는 보다 폭넓은 환자의 건강을 다루는데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이런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정보들이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이들을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발달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보다 많은 부분에서 이런 엑스페리언스한 데이터들을 클리니컬 데이터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원내 데이터 중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많이 누락시키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크게 이제 원내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형화된 데이터, 또 하나는 비정형화된 데이터입니다. 정형화된 데이터는 산술적인 통계 분석이 가능하죠. 옛날부터 우리가 환자의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 환자의 치료의 어떤 결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했는데요. 사실 의료 환경에서 보다 많은 데이터는 이 비정형 데이터에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영상 데이터겠죠. 영상 데이터는 수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학과라는 전문 과목이 존재하고, 트레이닝된 전문 영역의 영상학과 선생님들이 판독을 통해서 정형화된 데이터를 의료에 접목시킬 수 있게 도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나오게 됐고, 이런 비정형 데이터의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정형 데이터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환자의 상태나 진단, 치료 과정 등의 필수적인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보다 섬세하게 개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정형 데이터는 의료 연구에서 중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우리가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적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산술적인 통계 방식으로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런 허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 모델이 발달하면서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그 비정형화된 그 모습, 그 자료 그대로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예, 우리가 전통적으로 대규모 환자군을 선정을 해서 우리 사이넥스가 잘하는 임상 연구를 수행을 하게 돼서 그, 그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얻어진 통계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표준화된 진료 가이드라인과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런 진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 대부분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 중심의 의료라고 하는 통계 기법을 사용한 기존의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는 소외되는 계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표준 평균 분포에서 벗어나 있는 환자 집단이 존재를 하고, 이들은 우리는 그냥 그저 산술적인 통계에서 벗어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 하나하나도 사실은 개인이죠. 이게 우리는 그동안 이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는 좀 무시되고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의료는 앞에 있었던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보다는 데이터 드리븐 메디슨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예측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데이터고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분석하다 보면 훨씬 더 개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보다 과거에 누락됐던 환자들까지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의료 시스템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데이터 주도 의료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결국 4P 메디슨이라고 이야기하죠. 보다 개인화되고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하고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의 의료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결국에 인공지능 모델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이 될 것이고요. 이게 사실 주변에서 이제 이미 임상에서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유방 촬영 인공지능 판독 프로그램인데요. 이를 통해서 보다 인공지능 모델의 도움을 받아서 병변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고, 뭐 그 외에 형부 엑스레이나 뭐 뇌경색을 진단하는 데 인공지능 알고리즘 모델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당연히 심전도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모델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중요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 카디오 모바일 시스템도 포함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앞으로의 의료는 기존의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에서 데이터 주도의 의료 환경으로 변화해 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환자가 만들어내는 모든 데이터들, 뭐 원내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기록되어질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우리가 활용해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분명히 의사를 도울 수 있는 훌륭한 보조 솔루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의사만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의학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이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일상생활에서의 데이터들이 계속 모니터링이 될 것이고요. 이것들을 계속 진료 환경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 의료진들도 기울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해본 진료실이 저 그림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동안 의사들은 저 진료 환경 내에서 의학의 질을 월등히 발전시켜 놨죠.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의 의사들은 저 건물 안에서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더 바깥에 있는 다양한 일상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바라보고 이것들을 계속 진료 환경 속으로 끌어들여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AI, 모바일 디바이스, 버추얼스, 디지털스 또 이와 또 더불어서 여러 정책적인 지원들이 같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공간인 진료 환경뿐만 아니라 보다 바깥 일상에서 더욱더 환자를 섬세하게 진료할 수 있는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